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조차 달빛을 가려 숨기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팔도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던 당대 최고의 관상가 허공은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워 사람의 골격만 보아도 그 조상의 업보까지 꿰뚫어 본다는 그였지만 몰아치는 비바람 앞에서는 그저 기력이 쇠한 중년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는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당대 권력의 실세라 불리던 김정승의 저택이었습니다. 허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권세가의 집안은 대개 탐욕이 들끓어 그 기운이 흉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할 길이 없어 결국 육중한 소슬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빗물을 머금어 축 처진 옷을 입고 있던 한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막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가냘픈 몸매를 지니고 있었고 흙탕물이 튄 얼굴로 나그네를 맞이했습니다. 허공은 그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려 입을 때려던 찰나.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넓고 평평하여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었으며 코는 곧게 뻗어 산맥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동자 안에는 세상을 품을 듯한 깊은 광채가 서려 있었으니 이는 결코 여종의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황후의 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노비의 몸으로 태어나 마당을 쓸고 반물을 맞추는 이 아이의 얼굴에 어찌하여 만백성의 어머니가 될 기운이 이토록 서려 있단 말입니까? 허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금 아이를 살폈지만 볼수록 그 기운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하늘이 숨겨놓은 천기이자 장차 이 집안은 물론 나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허공은 이 기이한 인연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며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허공은 여종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집신이 대청마루에 닿을 때마다 눅눅한 소리가 났으나 허공의 정신은 온통 앞서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에 젖어 어깨를 파르르 떨면서도 걸음걸이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등뼈는 곧게 서서 대나무 같은 절개를 보여주었고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무게가 실려 있어 땅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공은 행랑채 옆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수건을 가져와 허공에 젖은 옷을 닦으라 내어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썹 사이인 인당이 넓고 깨끗하여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 훤히 트여 있었습니다. 허공은 평생 수많은 권세가와 왕족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상을 타고난 아이가 어찌하여 남의 집 마당을 쓸며 모진매를 버티는 노비의 신세로 떨어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는 대흉 중에 대길이 숨어 있는 격으로 고난이 깊을수록 그 뒤에 올 영광이 하늘을 찌를 상이었습니다. 허공이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는 겁에 질린 듯 눈을 아래로 깔며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승의 부인인 조 씨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허공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 씨 부인은 심술궂은 눈매와 뾰족한 턱끝을 가진 여인으로 전형적인 시기심 많은 상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가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건네는 것조차 마땅치 않았는지 아이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고귀한 황후의 관상을 가진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며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광경을 보며 허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장차 만백성의 아픔을 몸소 겪게 하여 인자한 국모로 키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집안의 기운이 아이의 운명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허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김정승의 집안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이 아이의 이름이 달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이 집안에서 벌어질 기묘한 일들을 예감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공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방금 본 아이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수만 번도 더 그려보았습니다. 관상가로서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비기를 익혔으나 이토록 완벽하게 천기를 품은 안색은 고서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가늘고 길게 뻗어봉황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형국이었고, 코에 뿌리인 산근은 이마까지 막힘없이 이어져 그 기운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귀를 누릴 상이 아니라 천하의 주인 옆에서 대륙의 기운을 다스릴 국모의 상이 분명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문창지를 때릴 때마다 허공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비천한 노비의 몸에서 나라를 다스릴 기운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아이는 모진 풍파를 겪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영모의 싹이라 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어 평생을 눈물 속에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허공은 아이의 상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혹한 운명이 가엾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잦아들 무렵 김정승이 허공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김정승은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실세답게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공의 명성을 익히 들었다며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 청했습니다. 허공은 정승의 얼굴을 살폈으나 그곳에는 오직 탐욕과 시기, 그리고 머지않아 닥쳐올 파멸의 그림자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승의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법령이라 불리는 입가의 주름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주변 사람들을 해칠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공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승처럼 서슬퍼런 권력자에게 파멸을 예언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허공이 입을 때려는 찰나 밖에서 어제 보았던 여종 달래가 찻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달래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허공은 다시금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승의 흉한 기운이 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래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은 그 모든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승은 달래가 찻상을 내려놓는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혀를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런 미천한 것에게서 무슨 볼 것이 있느냐며 비웃는 정승의 말에 허공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승은 바로 눈앞에 천하를 호령할 국모를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공은 이 아이의 관상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 나라의 국운을 바꿀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머무는 동안 달래의 기운을 숨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승의 안주인 조씨 부인은 달래를 볼 때마다 까닭 모를 불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나는 보석을 진흙 속에 처박아 두어도 그 광채가 새어나와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딸이 달래보다 예쁘지 못하고 기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표독스럽게 달래를 몰아세웠습니다. 한겨울 얼음장을 깨고 손이 터져 피가 흐를 때까지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식은 밥덩이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의 몰골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허공은 행랑채에 머물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달래가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비굴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라면 살려달라 빌거나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을 터인데 달래는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고 폭풍우를 견디는 어린 소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인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공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의 인내심이야말로 훗날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탱할 황후의 가장 큰 덕목임을 말입니다. 갈등은 정승의 생신 잔치를 앞두고 폭발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잔치 준비가 더디다며 달래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들고 위협하며 아이의 고귀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으려 했습니다. 부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빼어난 관상을 망쳐놓으면 아이의 운명도 비천한 노비로 남게 될 것이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허공은 차마 그 광경을 두고 볼 수 없어 안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공은 정승 부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손목에 서린 검은 기운을 지적하며 지금 이 아이를 해치면 부인의 자식들에게 그 화가 미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관상가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된 조씨 부인은 잠시 주춤하며 인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달래를 향한 증오심이 더욱 깊게 뿌리 박히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고 허공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뛰어들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몇 날 며칠 비가 그치지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정승은 허공을 자신의 은밀한 서재인 백운당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촛불만이 일렁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정승의 눈빛은 낮보다 더욱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아들인 상현을 불러 허공의 앞에 앉혔습니다. 상현은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으나 허공이 보기에 그 얼굴은 그저 기름진 음식을 탐해 부풀어 오른 둥근 달에 불과했습니다. 이마는 좁아 도량이 부족하고 코끝이 지나치게 뾰족하여 재물을 지키지 못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끄는 덕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상이었습니다. 김정승은 침을 꿀꺽 삼키며 허공에게 다가와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조정은 풍전등화와 같소. 내 아들 상현의 관상을 보니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기운이 느껴지지 않소이까. 이 말은 곧 대역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으나 정승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눈이 멀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공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승의 아들에게서는 왕의 기운은커녕 장차 집안을 말아먹고 단명할 흉조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실대로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정승은 노발대발하여 자신을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왕이 될 상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천기를 속이는 일이며 정승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터였습니다. 허공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승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허공의 대답을 재촉하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허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눈앞의 상현에게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으나 그 너머 행랑채에서 떨고 있을 달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품을 기운은 정승의 아들이 아니라 마당을 쓰는 여종에게 있다는 이 기막힌 진실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공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달래의 목숨까지 이 한마디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마침내 입술을 천천히 떼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상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현의 눈썹 끝은 흩어져 있어 형제간의 우애가 없고 귀는 지나치게 얇아 남의 말에 휘둘리며 무엇보다 인중이 짧아 30을 넘기기 힘든 단명의 상이었습니다. 왕의 제목은커녕 평범한 선비로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공은 정승의 손에 쥐어진 칼자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실망스러운 답을 내놓는다면 정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허공의 목을 베어 자신의 수치심을 덮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공은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상현의 이마를 가리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자제분의 이마에는 해가 솟아오르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운이 너무도 강렬하여 지금은 검은 구름이 잠시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묻는 정승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허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제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집안 내부의 흉한 기운입니다. 이 흉운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집안에 들어온 기이한 인연을 귀하게 대접하여 그 기운으로 구름을 걷어내야 합니다. 정승은 그것이 무엇이냐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허공은 달래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당장 정체를 밝히면 오히려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저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나 물건 중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가진 것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는 정승의 탐욕을 이용해 달래에 대한 학대를 막아보려는 허공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정승은 상현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허공의 거짓된 예언에 눈이 멀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허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이 거짓말이 훗날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그리고 천기를 속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말입니다. 정승은 아들이 왕이 될 상이라는 말에 취해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현 또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허공은 서재를 나오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관상가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을 고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래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고 허공은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주인 조 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공은 정승의 서재를 빠져나와 달래가 머무는 행랑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정승에게 내뱉은 거짓말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홀로 모진 풍파를 견디고 있는 아이의 안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행랑채 뒤편 우물가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다가가 보니 달래가 찬물을 길어다 메맞은 자리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밤하늘에는 유독 밝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별빛이 달래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아이의 상처를 살피려다 그만 넋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달래의 등줄기를 따라 어깨부터 허리께까지 7개의 진한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관상학의 비기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칠성각이었습니다. 고서에 전해지기를 몸에 북두칠성을 품고 태어난 자는 나라에 큰 운명을 짊어지며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고 새로운 세상을 10,000명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얼굴에서 본 황후의 상만으로도 경악할 일이었으나 몸에 새겨진 칠성의 기운까지 확인하자 허공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조선의 국운을 보존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보낸 보루였던 것입니다. 허공은 달래가 자신의 등을 가리며 황급히 옷을 추스르는 것을 보며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비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그 영혼은 이미 만백성의 어머니이자 하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달래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내 몸에 새겨진 저 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 달래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일 뿐이며 사람들에게 보이면 부정탄다 하여 늘 숨기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허공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축복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며 살아야 했던 아이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달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 등에 새겨진 7개의 별은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며 그 빛이 조선의 어둠을 밝힐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달래는 허공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으나 그 따뜻한 눈빛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발소리처럼 불길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대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이었고 사방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에서 기이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이는 소리는 일정하고도 차가워 잠들지 못한 허공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노비들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삼배옷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은 눈먼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허공을 향해 열려 있었으나
그 눈동자는 우유를 풀어놓은 듯 허옇게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허공이 서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의 몸에서는 짙은 향내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허공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눈을 잃은 대신 영혼의 눈으로 천기를 읽는 기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허공을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산 사람의 눈으로 하늘을 속이려 하니 그 죄가 가볍지 않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허공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 정승에게 아들의 관상에 대해 거짓을 고한 일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허공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노파는 지팡이로 마당 바닥을 3번 내리쳤습니다. 이어지는 노파의 예언은 더욱 기괴하고도 섬뜩했습니다. 용이 진흙탕 속에 엎드려 별을 품고 있으나 곤줄인 늑대들이 그 살점을 탐하고 있구나. 보름달이 구름에 먹히는 밤 억울한 피가 대지를 적실 것이니 그때 별이 떨어지면 이 나라도 끝이 나고 별이 솟으면 새로운 해가 뜰 것이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전체를 울리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허공은 노파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 했으나 노파는 이미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가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길 위에는 방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밤이슬만이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남긴 예언은 허공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용이 진흙탕 속에 있다는 것은 달래를 뜻함이 분명했고 보름달이 구름에 먹히는 밤이라는 것은 곧 닥쳐올 정승의 음모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허공은 이제 단순히 관상을 보는 자를 넘어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남긴 예언의 잔향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허공은 달래의 과거를 캐내기 위해 집안의 오래된 비복들 사이를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뒷방에서 평생을 허드레실로 보낸 늙은 마당쇠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본래 이 집의 노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윤 대감댁의 하나뿐인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윤 대감은 청렴한 성품으로 만백성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으나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모함에 빠져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적이었던 김정승이 어린 달래를 자신의 집 여종으로 거두어들인 것은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자식을 평생 노비로 부리며 그 자존심을 짓밟고 고통받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즐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허공은 이 기가 막힌 악연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죽은 듯이 지내왔으나 그 고귀한 혈통과 하늘이 내린 기운은 누더기 옷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허공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달래의 관상에 황후의 기운과 함께 깊은 원한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는지, 그리고 왜 북두칠성의 점이 그녀의 등에 새겨져 그녀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달래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넋을 기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하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허공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김정승은 달래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만약 허공이 정승의 아들에게 했던 거짓 예언이 들통나거나
달래의 범상치 않은 관상이 정승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승은 주저없이 달래를 제거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승에게 달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달래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직시하며 결단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기운을 품은 이 아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늘의 뜻을 받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정승의 집 마당에는 고요한 정막 속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품속의 산수도를 꽉 쥐며 달래를 향한 마지막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승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커먼 탐욕의 뱀이 ጧ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허공이 내뱉은 말 중에 자식의 앞길을 막는 흉한 기운이 집안 내부에 있다는 대목이 정승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승은 서재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서 자신의 수하인 집사 노릇을 하는 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정승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으며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나직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허공이라는 자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왕이 될 상이라 하였으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애군이 이 집안에 있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0여 년 전 내가 멸문시킨 윤대감의 핏줄인 그 여종년이 바로 그 애군의 근원이 아니겠느냐.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가문에 내린 원한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정승은 달래를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천륜도 일륜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정승은 달래가 사실은 황후의 상을 타고났으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 유일한 기운의 보루라는 허공의 참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래를 죽임으로써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고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며칠 뒤에 있을 가문의 제삿날을 틈타 아이를 외딴 곳으로 불러내어 사고로 위장해 처치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는 정승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허공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오히려 달래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으니 그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승은 이제 단순한 권력자를 넘어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대학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달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술수를 동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줄도 모른 채 여전히 매서운 밤바람을 맞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위로 비치는 달빛은 유난히 처량했고 허공의 눈에는 그 아이를 감싼 7개의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탐욕이 폭발하여 달래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 허공은 이 기막힌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야만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살벌한 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진정한 반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괴나리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금기시하며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비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상학의 금기 중의 금기라 불리는 영명서였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골격과 기운을 인위적으로 비틀어 하늘이 정한 운명의 길을 바꾸는 비술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허공은 이 책을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으며 절대 함부로 펼치지 말라는 엄명을 들었습니다. 천기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로 자신의 눈을 잃거나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허공의 눈앞에는 정승의 칼날 아래 쓰러져갈 조선의 국모가 있었습니다. 정승의 탐욕이 달래를 죽이려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허공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달래의 그 찬란한 관상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황후의 기운을 내뿜는 달래의 안색에 흉측한 살기를 덧씌워 정승이 아이를 죽이는 대신 차라리 멀리 내쫓게 만드는 방책이었습니다. 허공은 등잔불 앞에 앉아 자신의 수명을 깎아 먹는 이 위험한 의식을 준비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허공은 품속에서 은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기운이 흐르는 혈자리가 있으니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일시적으로 혈색이 변하고 인상이 뒤틀리게 됩니다. 허공은 달래의 이마와 눈가에 서린 고귀한 빛을 어둠으로 덮기 위해 침수를 시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달래가 평생 천치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허공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승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허공은 자신의 양심과 목숨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두고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눈먼 노파가 되어 길을 헤맬지언정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야 한다. 허공은 결연한 의지로 침을 불에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빵 안에는 비릿한 약초 냄새와 함께 운명을 바꾸려는 자의 비장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승이 예고했던 보름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기운을 머금은 보름달이 높이 떴으나 그 주변으로 검은 구름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달을 집어삼키려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의 사주를 받은 집사와 장정들은 달래를 보쌈에 싸서 인적이 끊긴 뒷산 절벽으로 끌고 갔습니다. 허공은 그들의 뒤를 은밀히 쫓으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운명을 바꿀 침이 쥐어져 있었으나 하늘의 거대한 기운이 이미 산 전체를 휘감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정들이 달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칼을 뽑아 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대낮처럼 환해지며 하늘이 쩍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시작된 거대한 불덩어리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달래가 쓰러져 있는 땅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별똥별이 아니라 대지를 뒤흔들 천둥과도 같은 기세였습니다. 살수를 하려던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칼을 내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불덩어리는 달래의 바로 옆하위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고 기이한 진동이 온 산을 울렸습니다. 허공은 눈을 가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불길은 달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달래의 몸을 감싸 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기는 마치 용의 숨결처럼 달래의 주변을 맴돌더니 그녀의 등에 새겨진 7개의 점과 공명하며 눈부신 빛을 내뿜었습니다. 허공은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리는 비술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내린 천지개벽의 징조였습니다. 떨어진 운석은 칠성석이라 불리는 기이한 돌이었으며
그 돌이 내뿜는 기운은 달래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고귀한 기운을 완전히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은 공포에 질려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를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의 탐욕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고 그 결과로 하늘은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대리인을 보호한 것입니다. 허공은 연기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달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여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과 불길 속에서 단련된 옥처럼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엄숙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태평성대를 열 국모의 진정한 위엄이었습니다. 허공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달래의 운명은 그 누구도, 심지어 관상가인 자신조차 함부로 논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고 운석이 떨어진 구덩이에서는 푸른 불꽃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살수들이 산 아래로 도망친 뒤 산속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허공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달래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불길의 중심에 서 있던 달래의 모습은 예전의 비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누더기 옷은 군데군데 탔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백옥처럼 빛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만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공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침을 조용히 다시 갈무리했습니다. 인간의 얕은 재주로 천기를 가리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쳤습니다. 하늘은 이미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달래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에 새겨진 7개의 점이 불타는 듯 뜨거워지더니 이내 온몸에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간 억눌려 왔던 억울함과 슬픔이 승화되어 거대한 운명의 파도로 변한 것과 같았습니다. 허공은 달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토록 큰 징조를 보이신 것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감되게 으스스한 그늘에서 벗어나 아가씨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달래는 허공의 부름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단단한 의지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허공은 서둘러 자신의 도포 자락을 벗어 달래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승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길로 그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은 조만간 살수들이 실패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군사들을 풀어 산을 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공은 달래를 데리고 깊은 계곡을 건너며 그녀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망치는 신세이나 머지않아 한양 땅에 거대한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며 그때 달래가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허공은 확신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걷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다시금 환하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온 달빛은 유난히도 맑아 마치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허공은 달래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이 가녀린 소녀가 장차 조선의 어머니가 되어 이 땅의 눈물을 닦아줄 날을 그려보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정승의 집에서 보낸 횃불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으나 허공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달래와 허공이 깊은 산속 은신처에 몸을 숨긴 지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 대감의 가문과 절친했던 동료들의 후손 중 하나가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서윤으로 본래 달래와 어린 시절 혼약을 맺었던 정혼자였습니다. 가문이 몰락할 당시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성을 바꾸고 산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학문에 매진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한편 김정승은 달래가 산속에서 시체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는 애군이 물러갔다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상현을 높은 관직에 앉히기 위해 온갖 뇌물을 뿌리며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승의 저택 앞에 호련히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갓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그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김정승을 불러냈습니다. 정승은 어디서 굴러먹던 서생이냐며 호통을 쳤으나 청년이 품속에서 꺼내 든 물건을 본 순간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이서윤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방의 수령들을 감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 전 자신의 가문과 달래의 가문을 무너뜨린 김 정승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임금께 직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서윤의 서슬퍼런 눈빛은 마치 정승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김정승이 여종으로 부리던 달래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구와 그간 저질렀던 온갖 비리를 적은 장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김정승은 당황하며 발뺌하려 했으나 서윤의 뒤에서 나타난 증인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속에서 도망쳤던 살수들과 정승의 뒤를 캐던 허공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김정승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아 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법이다. 이제 너의 가문이 지은 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 정승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관군들로 가득 찼고 오만방자하던 권세가는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반전은 달래의 운명이 비천한 곳에서 고귀한 곳으로 회복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정승은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고함을 쳤습니다. 감히 일개 어사가 조정의 원로를 이토록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며 임금님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놈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어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정승의 집 뒷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정승이 평소 아끼며 사람의 접근을 엄히 금지하던 곳이었습니다.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삽을 들어 매화나무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승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땅속에서 썩지 않은 비단 보따리와 함께 누군가의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실종되었던 왕실의 밀사였습니다. 당시 달래의 아버지인 윤 대감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임금님께 올리기 위해 밀사를 보냈으나 그 밀사는 도중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정승이 직접 밀사를 살해하고 그 증거물과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에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비단 보따리 안에서는 당시 임금님의 인장이 찍힌 교지와 함께
김정승이 다른 나라와 내통하여 군수 물자를 빼돌린 정황이 적힌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선 명백한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정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부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의 역사가 그늘진 매화나무 아래 영원히 잠들 줄 알았으나 하늘은 달래라는 불씨를 살려 이 모든 진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비들과 백성들은 분노에 차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고귀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 어린 딸을 노비로 부리며 평생을 농락했던 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 어사는 정승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은 사람의 눈만 가리면 천하를 얻을 줄 알았더냐. 내가 짓밟은 그 어린 여종의 관상이 곧 하늘의 눈이었음을 어찌 몰랐단 말이냐. 김정승의 탐욕으로 세워진 기와집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고 김정승의 가문에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은신처에 머물던 달래가 드디어 허공과 함께 세상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군들이 애워싼 정승의 마당으로 들어서는 달래의 모습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해진 옷을 입고 마당을 쓸던 예전에 그 보잘것없는 여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허공은 다시금 달래의 얼굴을 살피고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기이하게도 달래의 얼굴에 서려 있던 미세한 그늘과 살기가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가문을 멸문시키고 자신을 노비로 만든 원수들에 대한 원망이 진실의 폭로와 함께 씻겨 내려가자 그녀가 타고난 본연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이마의 복덕궁은 마치 잘 닦인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이 났고 눈썹은 산맥의 능선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뻗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깊고 맑은 연못 같았다면 이제는 만백성을 품어 안는 바다와 같은 광활함과 천기를 다스리는 이의 서늘한 위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깨달았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타고나는 골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뜻과 살아온 업보가 완성하는 예술임을 말입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그녀의 기품에 눌려 절로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그 모습은 영락없는 왕실의 여인이요 나라를 다스릴 큰 그릇이었습니다. 허공은 그녀의 옆을 지키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을 속에 처박혔던 진주가 드디어 흙을 털어내고 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노비의 신분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황후의 진정한 골격과 기운이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정승의 아들 상현은 그토록 무시하던 여종의 변한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빗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가 보기에 달래는 더 이상 만만한 계집애가 아니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이 광경을 보며 천명은 결코 인간의 얕은 수로 가릴 수 없으며 하늘이 정한 큰 별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 빛나게 된다는 엄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달래의 앞에 놓인 길은 가시밭길이 아닌 만백성의 축복을 받는 화려한 꽃길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마당에 가득했던 소란이
자자들 무렵 멀리서 장엄한 나각 소리와 대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관군들이 황급히 좌우로 갈라져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금빛 자수가 놓인 깃발을 앞세운 어전 사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것은 임금님의 직인을 가슴에 품은 도승지였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엄숙한 표정으로 붉은색 비단에 쌓인 전교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관상감 천문관들이 지난밤 북두칠성에 네 번째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 전기가 지상으로 내려앉았다는 상소를 올렸고 임금께서는 그 기운이 머문 곳이 김정승의 저택 근처임을 직감하셨던 것입니다. 도승지는 달래 앞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는 임금님의 전교를 엄숙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의 내용은 가슴 뭉클한 반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충신 윤대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며 그 핏줄인 외동딸을 즉시 궁으로 들여 예우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특히 임금께서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선대왕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귀한 별이 진을 속에 잠겨 있으니 속히 찾아내어 곁에 두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여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고귀한 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고요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어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천한 기운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대궐의 주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대한 광채가 그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늘의 치밀한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비바람 속에 처음 만났던 가냘픈 어린 여종이 이제는 조선의 별이 되어 궁궐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 일당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며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옥터로 끌려갔습니다. 달래를 태우기 위해 화려한 채색 꽃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녀가 가마에 오르는 순간 마당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허공은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자신의 역할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이나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승의 저택은 순식간에 의금부 관원들에게 점령당했고 그 화려하던 기와집 곳곳에는 압류를 상징하는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참으로 허망하고도 서늘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정승의 부인 조씨였습니다. 그녀는 달래의 고귀한 얼굴에 인두질을 하려 했던 그 표독스러운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권세의 단맛에 취해 비천한 이들을 짓밟던 자존심은 간데없고 들이닥친 관군들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추태였습니다. 허공이 보기에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미 사람의 기운이 다하고 굴줄인 귀신의 형상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승의 아들 상현 또한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상이라는 허공의 가머니설에 속아 방자하게 굴던 그는 대역주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차가운 옥터로 끌려갔습니다. 허공이 예언했던 대로 그의 짧은 인중과 흩어진 눈썹은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고 부모의 탐욕이 빚어낸 독배를 고스란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왕의 기운을 품었던 여인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죄. 그리고 그 기운을 억누르려 했던 오만함이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끈 것입니다. 김정승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가마에 오르는 달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발가락 사이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여종이 이제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허공이 했던 말들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왕의 기운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바로 저 아이에게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기운을 억지로 취하려다 도리어 파멸을 불러왔음을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처럼 가혹하고도 정확했습니다. 십수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윤대감의 넋이 달래의 영광을 통해 위로받았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허공은 무너져 내리는 정승의 집 대문을 나서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부는 종이 한 장보다 얇으나 하늘이 정한 운명의 골격은 바위보다 단단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화살과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한때 여종의 신분으로 마당을 쓸던 달래는 이제 온 나라의 국모가 되어 만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애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스리는 내명부는 그 어느 때보다 화평하였고, 그녀의 어진 성품 덕분에 조정에도 인재들이 모여들어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한편 달래의 목숨을 구하고 천기를 읽어주었던 관상가 허공은 모든 명예와 부귀를 뒤로한 채 깊은 산속 작은 초막에 은거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화려한 행차 대신 소박한 차림을 한 여인이 호위 무사 몇 명만을 대동하고 허공의 초막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국모인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려는 허공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달래는 10수년 전 그 비바람치던 밤,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희망의 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허공은 고개를 들어 달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녀의 관상은 이제 완성을 넘어 신성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나라의 안녕이 서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백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깊은 자비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난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흉터를 남기는 대신 오히려 보석처럼 빛나는 내면의 위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허공은 허허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하늘이 정한 형틀일 뿐 그것을 채운 것은 아가씨의 고든 심성과 인내였습니다. 사람은 얼굴로 태어나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이니 이제 아가씨의 얼굴은 곧 조선의 평화 그 자체입니다. 두 사람은 산들바람이 부는 마루에 앉아 지난날에 기구했던 인연을 추억하며 차를 나누었습니다. 비천한 노비에서 황후의 자리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한편의 전설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허공은 달래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제 자신의 눈이 멀어도 여한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 빛나는 것을 보았으니 관상가로서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터였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달래를 태운 가마는 궁궐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허공의 초막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종 달래의 기막힌 인생 역전을 함께 지켜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한 자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팔자가 기구하면 평생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진을 속에 묻힌 보석은 시간이 흐르고 비바람에 씻겨 결국 그 본연의 광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달래가 그 모진 학대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고귀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녀의 등에 새겨진 7개의 별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고 인내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렸던 그 숭고한 마음씨가 결국 천기를 움직인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의 지도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발걸음입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또한 그저 늙어감의 흔적이 아니라 거친 세월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워낸 영광스러운 훈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김정승의 탐욕이 멸문지화를 불렀고 달래의 인자함이 태평성대를 열었듯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장차 우리의 관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비천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고귀하면 반드시 귀한 대접을 받게 되고 높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천하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조선의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 이야기꾼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어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만 제가 더 깊고 신비로운 조선의 비화들을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랍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차니 항상 옥체만강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